인상 팍팍 쓰고 다니는 스타일이었는데 막 좋아하는 게 얼굴에 묻어 나와요. 되게 표정이 좋았어요. 예, 그리고 그 학생들 네. 모아놓고 할 때도 아이들이 막 공룡 개성 그거를 막 하고 하니까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떠나는 날 문 대통령 내외분하고 트럼프 내외가 같이 이렇게 산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처음 봤어요. 트럼프 내외가 손잡고 걸어가는 거. 그 손잡는 것 때문에 이슈가 종종 되긴 했었어요. 왜냐면 트럼프가 손을 잡으려고 해도 이방카가 쳐내는 그 장면이 한 서너 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양반이 트럼프 두 양반이 사실은 이제 저러다가 한 1, 2년 있다 이혼하겠다 싶었었는데 느낌이 대한민국에 와서 문 대통령 내분의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뭔가 느낀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탄핵되기 전까지는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랬었는데 우리도 이제 저렇게 늙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멜라니아 보좌관들도 되게 놀랬다고 하죠. 멜라니아가 김정숙 여사 만났을 때 저렇게 환담을 오래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영부인들을 만났을 때. 네. 표정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멜라니아 자체가 제가 봐도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런 생각해요. 쟤 싸가지 없다. 그런 유형들 원래. 근데 그게 내성적인 사람들의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맞아. 있죠. 속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들의 스타일이기도 해요. 멜라니아는 모르긴 해도 성령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남자들의 선망의 대상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미모나 키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오히려 사람들로부터의 많은 어떤 교류한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상당히 혼자 외로웠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맞아요.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네. 더군다나 이제 자기가 생활했던 모델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 세계 제1위 국가의 영부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끄럽고. 그러니까 그 트럼프랑 결혼할 때 이 남자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짜증났을 것 같아요. 대통령 나간다고 했을 때 오히려. 자, 국회에서 이것도 24년 만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마지막으로 한 게 클린턴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국회 연설한 게 마지막이었답니다. 국회에 연설한 게. 클린턴 대통령을 지낸 게 25년이나 됐어요, 그러면? 국빈 방문을 한 게 25년. 예. 한미 FTA 개정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을 북한 이야기만 하고 갔다.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골프 선수들 얘기하는 거? 네. 예. 와, 다 알고 있어. 그 한국이 골프 잘 치는 나라라는 걸 굉장히 잘 알고 있더만요. 네, 또 트럼프가 그 자기 사업체 중에 골프 클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언급해줘야지. 골프 광이기도 하고. 예. 오히려 골프는 일본에서 같이 쳤잖아요. 아베랑 선수하고 같이. 네. 근데 아베 과당이 유명하죠. 그래서. 과당아베. 네, 아베가 오늘 발표된 일본 방송에 의하면 그 트럼프하고 골프를 칠 당시에 벙커에 떨어진 공을 주우러 들어갔다가 아주 2번 구르죠. 그래서 이번 주 SNL이 참 기대됩니다. 그랬는데 국회 연설에서 골프를 언급을 하는 게 그게 원래 연설문에 없었는데 즉흥적으로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박성현 선수를 이렇게 언급을 하죠. 예. 일단 한국 전쟁, 혈맹, 요거 중요하죠.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들이 혈맹이야. 지금 묘하게 지금 되어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살짝 비틀어서 아베 좀 왕따시키고 미국과의 어떤 혈맹을 강조하고 있는 거하고 맞는 건데 미국은 입장에서는 혈맹 이야기하고 다음에 한국의 경제의 기적, IMF 극복, 뭐 골프 이런 이야기 좀 운으로 좀 띄워놓고 나서 나중에는 다 북한. 뭐 평화, 뭐 북핵 이런 이야기 하는데 생각보다 그게 세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의 국회 연설 같은 경우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수위가 낮아졌다. 예. 공교롭게도 한국이 했던 환대 이런 것들이 먹히는 게 아닌가요? 예를 들면은 평택까지 문 대통령이 예고도시 나갔다 뭐 이런 것들이 예전에 미국에서 트럼프와 만났을 때 그 느낌과 연장선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번에 가장 좋은 메시지를 주고 간 게 노스키피였잖아요. 코리안 패싱이 아니고 노스키핑 이거였잖아요. 노스키핑 코리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노스킵이라고 하는 코리아 패싱이 아니라고 하는 메시지를 딱 줌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얻을 수 있는 일단 최대치를 저는 얻었다고 봐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보고 다음에 이제 한미 FTA보다는 무기. 제대로 장사했죠. 예. 사실 트럼프가 당선된 1년 이래로 1년 됐는데 외국 정상들과 만나서 어떤 기자회견이라든지 할 때 돌발 발언을 안 한 건 이번이 유일해요. 예정된 것만 딱. 예. 무슨 뜻이냐면 일본에서도 돌발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베가 완전히 궁지에 물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였냐면 국회에서 연설을 하기 직전에 연설문을 고칩니다. 수정을 하는데 이것이 과거라면 수정 없이 돌발 발언으로 갔을 텐데 미리 수정을 하고 연설문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트럼프가 사실 그동안
대통령이라는 어떤 지위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격이 떨어지는 약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뭐 이건 자화자찬일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에 와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격을 갖추는 대통령의 모습을 갖춰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멘트를 따박따박 끊어내고 갔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걱정을 했던 거는 저 트럼프가 혹시 뭔 사고를 칠지 몰라서 항상 걱정을 했거든요. 1박 2일 동안 정말 TV를 보면서 조마조마했어요. 제가 혹시 뭔 뻘짓을 할까? 뭐 만약에 대놓고 뭐 이상한 소리 하면 이거 완전히 이상해지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그런 돌발 행동이나 돌발 발언이 없었다. 오히려 같이 기자회견할 때, 문 대통령하고 기자회견할 때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첨언을 해서 다시 자기가 설명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또 문 대통령도 또 한 번 그랬어요. 트럼프가 대답한 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다시 보조 설명을 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아 정말 너무 화기애애하다. 둘이 아주 코드가 잘 맞는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은 요리사, 미치광이 요리사 이런 거 있잖아요. 미치광이 또 뭐예요? 이게 이런 게 있어. 아 그러니까 미치광이를 다루는 요리사. 사실은요, 이게 공격 지점과 비판 지점이 있고 칭찬할 지점들이 다 있어요. 여기에는 손해 보는 게 있고 이득 보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기를 구입한다고 하는 것도요.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작권 환수랑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밀접하게 연관이 그리고 이제 뭐 캠프 험프리스를 직접 갔잖아요. 거기 캠프 험프리스가 여의도 면적이 한 5배인가 10배인가 그래. 거기에다가 전 세계 미군들이 사용하는 캠프 기지 중에 가장 현대식 시설로 지어놓은 거예요. 트럼프가 한 말이 있어요. 아 정말 시설 좋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게 무기랑 연관이 있는 얘기예요. 결국 한국을 위한 기지지 미국을 위한 기지는 아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말을 했죠. 예. FTA 가이라고 김현정 통상교섭본부장하고 악수할 때는 좀 길게 했다 그랬잖아요. 네, 길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길게 하면서 당신이 FTA 담당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FTA 이야기는 실무선에서 계속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이제 일종의 자기 나라 무기 판매하는 것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우호 설린 관계와 이게 이런 거 있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스탠스는 저펜 패싱하고 트럼프랑 직거래하고 중국과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살짝 일본을 왕따 놓는 느낌. 사드 문제를 어느 정도 풀었기 때문에 중국과의 거리가 일본보다는 훨씬 가깝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이런 외교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트럼프가 한국에 들어와서 얻고자 하는 것들을 일부 내주고 나머지는 특히 북핵이라든지 뭐 한반도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풀고 있는 과정상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했는데 그게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 사인들 간에는 이게 계산적이다 할 수 있지만 외교만큼 계산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없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러면 예. 캠프 험프리스 혹시 가보신 분? 저요. 진짜? 저는 사촌 동생이 거기에 미군이었어요, 아예. 웨스트 포인트 졸업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낳고 자란 애라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발령을 일부러 신청을 해서 왔을 때 이모랑 해서 따라갔었는데 들어가면요. 어떤 미국의 어떤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우리나라가 아예 아니에요. 쓰이는 통화나 뭐 하다못해 표지판, 가로등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우리나라랑 완전 달라요. 저는 좀 약간 뭔가 배신감 비슷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거든요. 안 가봐서 개념은 없는데 여의도보다 뭐 몇 배 넓다고 하니까 거기에 한마디로 말하면 계획도시가 하나 있는 거잖아요. 기지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에어포스원에 내려가지고 오산에 내려갔고 마린원으로 이동을 하는데 원래 계산은 평택에서 오산까지 가서 바로 내리는 걸로 했는데 비행기가 뜨고 나서 우와 좀 돌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연된 시간이 한 40분 지연됐다 그러죠. 아, 네. 평택 기지를 돌아보는 그 시간. 아. 예, 그 캠프 험프리스는 중간 기착해서 잠깐 들르는 용도였었는데 트럼프가 거기를 둘러보고 싶어 해서 40분간 그 기지를 상공에서 본 거예요. 구경을 하고 그리고 용산으로 오는 바람에 대통령과 대통령이 만나는 청와대에 들어가는 시간이 40분을 지각을 했어요. 뭐야, 이거는 결례 아닌가요? 결례인데도 뭐 어차피 우리 입장에서 좋은 보면 거죠. 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트럼프의 그 행동이 사실은 그 행동 하나로 트럼프가 1박 2일 동안 왔다가 가는 모든 결과를 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큰 무슨 저택에 살아. 근데 내가 응접실에서 맞을 시간이 10시라고 하면 손님 입장에서는요, 대문까지만 일단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약속 시간에 들어오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정원 잘 만들어진 거 좀 둘러보겠다는데,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 마음 풀게요. 트럼프가 평택 기지에서 받았을 그 느낌은요, 40분이라는 시간 동안 비행을 하면서 헬기로 마린원으로 상공을 비행하면서 그 기지를 봤다는 것은 굉장히 본인도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말로만 들었는데 이 정도의 규모와 이 정도의 시설로 돼 있구나. 여기에 90%를 한국이 냈구나. 아마 이게 머릿속에 각인이 됐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험프리스를 떠나기 전에 이야기를 할 때 결론은 그래도 이게 험프리스는 한국인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뜨고 보니까 다른 거야. 그 말이 야 니들 지키려고 만든 거야 이렇게 화낸 게 아니고 결국은 한국을 위한 거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고 저는 이렇게 봐요. 너무 트럼프를 정상적인 캐릭터의 범주를 좀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 풀게요. 아니 이번에 1박 2일 와서 본 것을 보면 굉장히 정상적인 대통령이에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하는 게 판을 흔들어 보겠다 이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원래 미친놈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판을 좀 한번 흔드는 무식하기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름대로 전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바라보는 게 예. 맞는 것 같고 진짜 미치광이라고 해도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을 대하는 입장이 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맞춰주는 수밖에 없지. 지금 트럼프 와서 뭐 트럼프 반대 시위도 있었고 뭐 환영 시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바라보는 관점은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국익이라고 생각하고요. 뭐가 더 이익이냐. 이쪽도 이익이 있을 수 있고 저쪽도 이익일 수 있는데 양쪽을 택일해야 됐을 때 1%라도 이익이 많은 쪽을 택하는 게 맞아요. 그게 저는 외교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건 있죠. 국정원 같은 걸 이용해서 온갖 사찰하고 온갖 공작질하던 정부가 자기네 지지를 올리려고 미국에 뭘 퍼주는 개념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민주정부라고 하는 것이 뭐 기존에 있던 이명박근혜 정부보다 원래 순수해 이런 관점에 바라보는 문제가 아니고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외교도 써먹는 사람들의 관점하고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결이. 네. 그런 지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가 좋아서 빨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방송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트럼프가 어떻다가 아니라 트럼프를 어떻게 요리해 가는가. 트럼프 요리사로서의 문재인 대통령 또는 정부의 외교력을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전시작전권을 조기 완수하겠다라는 이미 천명도 했고 그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그 전시작전권을 가져오게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자산 중에 하나가 전략자산이 정찰기예요. 군사위성, 정찰기, 그 다음에 대북 타격 능력 요 세 가지가 꼭 필요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와서 약속을 한 게 이거죠. 미사일 탄두 중량 완전 해제.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이제 미사일 발사체를 마음대로 개발할 수가 있어요. 사거리 개념으로 아니라 무게 개념으로 가면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탄두를 중량을 늘리면 핵탄두에 버금가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이제는 자격이 된 거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정찰기를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정찰기 중에 지금 첫 번째로 손꼽히는 게 이제 조인트 스타즈라는 정찰기인데 이게 몇 번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버전은 얘가 서울 쪽에서 상공으로 뜨면 북한 전 지역을 커버할 수가 있어요. 북한 전 지역의 지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어요. 그만큼 정찰 능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아마도 기술 이전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가 온전하겠느냐? 혹은 검찰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 노무현 정부의 파일을 꺼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 이분의 답변은 뭘까요?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분이죠.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천정배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예, 노무현 정부 당시에 법무부 장관 하셨고 또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하셨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 기자에게 했다는 말. 이제 6개월 정권 잡은 사람들이 MB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겠느냐. 아니면 5년 동안 정권 잡았던 우리 쪽이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겠느냐. 검찰이 무리수를 두면 우리는 자료를 꺼낼 수밖에 없다. 이거 보도 들으셨죠? 예. 예. 제가 바로 이 말씀을 또 우리, 진행하시는 김현정 진행께서 하신 걸 전에 들으면서 예. 마치 무슨 조폭두목이 협박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조폭 두목이 나와서 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전형적인 협박 아닙니까? 자기들이 무슨 큰 범죄에 뭐 사실이라도 들고 있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지금 협박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저는 당초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자마자 외국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런 예상을 하셨어요?
뭐 아마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봤는데요. 너무 뭐 비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내내 아무 일 없이 편안히 지내시는 걸 보면서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뭔가 있구나. 뭔가 여러 정치적인 여러 요인들이 있겠구나 했는데요. 예. 예, 뭐 범죄와 비리 단호히 처벌하고 청산해야 합니다. 예. 특히 최고 권력자의 비리, 이 권력 비리를 청산할 때만 나라의 미래가 열리지요. 그래서 물론 앞으로 그 문재인 정부든 검찰이든 뭐 사정기관이 뭐 이명박 대통령 측이든 누구든 간에 예. 적폐 청산하고 수사할 때 예. 명확하게 공정성 또 인권의 보장 이걸 지켜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무슨 저런 식으로 조폭들이 협박하는 듯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으로 겁먹거나 물러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될 거다. 지금 청취자들이 문자 보내주세요. 김경묵님, 배상용님 이런 분들이 MB 측에다 그러면은 뭐 가지고 있으면 차라리 그거 내놓으라고 하는 게 어떠냐. 이분들 표현 그대로라면 깔 게 있으면 다 까라고 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주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죠. 들고 있는 거 있으면 내놔라. 그렇습니다. 그런 지난 9년간 예. 9년간이겠죠? 예. 9년간인데 특별히 뭐 혐의 내놓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걸 뭐 이 사람들이 뭐 지금 와서 자기들 비리 숨기는데 협박용으로 쓰려고 들고 있었나요? 뭐 하여튼 그런 혹시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갈 때 이제 같은 정권이니까 그때는 아무 일이 없다가 이 정권 바뀌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로 뭐를 들고 있을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그거야 뭐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만 저에 대해서는 무슨 비리 있다고 그러면 한번 꺼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있으면 꺼내라. 아니 자유한국당이 엊그제 말이죠. 노 전 대통령의 부인, 아들, 딸, 조카 사위까지 고발을 했습니다. 박연차 회장한테서 640만 달러 뇌물로 받은 사건 다시 수사해달라 이런 건데 혹시 이것과 연결돼서 지금 뭘 들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제가 알 바 없는 일이고요.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야당이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난 9년 동안 이 사람들이 나라를 다 지배하고 심지어는 모든 권력을 가지고 무슨 검찰 권력까지도 자기들 신여로 삼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뭘 하고 있다가 이제 뭘 꺼낸다고 그러죠?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말이 안 되는 거다. 겁박이다 이런 생각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화제를 좀 돌려보죠. 국민의당 상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천정배 대표님. 바른정당 유승민 신임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아주 분위기가 좋았답니다. 나는 호남 배제한다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유승민 대표가 말을 하자 안철수 대표도 새로운 개혁 파트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정말로 안철수 대표 측이 밝힌 12월 통합선언 안 되리란 법 없어 보이는데요. 이 분위기면?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을 소멸의 길로 끌고 가려 하고 있지요. 소멸의 길이라고 보세요, 통합은? 소멸의 길입니다. 단언컨대 소멸의 길입니다. 단언컨대 소멸의 길이라고까지 확신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우선, 바른정당이죠. 다른 정당에 남의 정당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만은. 저도 그 당에 대해서 당초는 여러 가지 기대를 했는데요. 그 당은 개혁적 보수하고는 거리가 한참 먼 정당입니다. 오히려, 과거, 이 적폐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무슨,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 등하고 전혀 차이가, 전혀라면 좀 심하겠지만 거의 차이가 없고. 거의 차이가 없다. 하는 일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적폐 청산이라든가 개혁 작업 협력하기는커녕 그 반대만을 일삼고 있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 당하고 합친다는 것은요. 그게 무슨 개혁연대가 아니라
정반대 적폐연대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어, 빅 텐트를 치자고 어제 우리 안 대표가 하셨어요. 예, 예. 그 의도가 저는 안 대표 늘 선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과연 그런 빅 텐트가 있나요? 저는 현미경을 통해서 겨우 볼 수 있는 무슨 큰 눈꽃만한 텐트는 있을지 모르지만 눈꽃만한 그런 게 텐트는 없습니다. 아니, 그런 그래, 텐트 없습니다.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하고 합하면은 의원 수가 꽤 많아지는데 그런 빅텐트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의원 수가 그런 사소한 문제고요. 지금 바른정당에 11명의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 그중에 저는 앞으로 한 서너 명 남고 말이라고 보는 사람인데. 서너 명 남고 다 나갈 거라고 보세요? 추가 탈당할 거라고 그렇게 예측하세요? 봅니다. 그 당은 토대가 없는 정당인데요. 예.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우리가 11명 더 왔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당은 선도정당 리딩 파티거든요. 그러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국민 여러분께 잠깐 설명드린다면 지금 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우호적인 의원들이 130명 예. 그리고 반대하는 의원들이 129명입니다. 정확하게 거의 절반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정중간에 국민의당 40명이 있는 거죠. 캐스팅 보트를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선도 정당이죠. 우리가 이 40명의 힘으로 여러 적폐청산 개혁 작업을 이끌어가면서 예. 문재인 정부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한다면 나라를 위해서도 큰 일을 하고 우리한테도 큰 전략적 가치가 있는 거지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적폐 쪽에 가까운 몇 사람 더 붙은다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 네. 근데 이제 아무 의미라면 좀 지나치겠지만. 근데 11명이 그대로 와서 함께 한다면 사실은 외연 확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전국당으로서 지금은 사실은 호남 색깔이 강한 게 사실인데 전국적으로 전국당으로서의 외연 확장 시너지가 나지 않겠느냐는 게 안철수 대표 측의 주장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뭐가 본질이고 뭐가 가지인가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이 기회에 작년에 촛불 국민혁명이 있었고 정공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예.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는 나라가 좀 근본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과거에 아까 이명박 대통령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여러 이른바 적폐에 대해서 좀 철저한 청산이 있고 예. 그 토대 위에서 국민의 권리를 신장하고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대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절대다수 국민들이 바라고 열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열망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당이 갈 길이죠. 그것이 개혁의 길입니다. 알겠습니다. 개혁의 길인데 그것과 그러니까 그 역행하는 거다. 넓은 말은 제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 넓은 평야, 비호감 평야를 놔두고 민심의 평야를 놔두고 예. 지금 그 척박한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무슨 거기 화전을 일구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화전을 일구자 하는. 예. 그리고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비유 많이 하시네요. 예. 선거를 생각해 보더라도. 알겠습니다. 어떤 우리는 말씀이신지. 선거를 이기려고 그래야지 덜 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바른정당하고 그 몇 퍼센트 더 붙은다고 해서 그걸 선거 이깁니까? 근데요, 천 의원님. 혹시 호남계 의원들이 지금 민주당하고 함께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고 괜히 바른정당하고 안철수 대표가 손잡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반대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개혁의 길이고 또 국회에서도 리딩 파티, 선도 정당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과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은 협력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또 비판할 일은 비판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천 의원님.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다수당 제3당으로 갈 길이거든요. 그럼 우리 살아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그 길이 옳다고 봅니다. 만약 지금 3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이대로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선언한다면 계속 밀고 간다면 박지원 의원은 탈당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렇게까지도 아니 당은 대표 혼자 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 통합이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길이 나라를 위한 개혁의 길이라면 고난의 길이라도 함께 할 수 있지만 나라를 해롭게 하는 반개혁 적폐연대의 길인데 결코 갈 수가 없죠. 함께 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함께 갈 수 없다란 말씀은 그러면은 이 당을 그대로 대표가 밀고 나간다면 나는 떠날 수밖에 없다는 각오까지도 제가 떠날 이유는 없죠. 그분이 안 떠나시면 누군가 하나는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는 당 안에서의 어떤 방을 갈 것인가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당의 노선에 관한 철저한 그 토론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노선 투쟁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에 따른 국민들의 결정, 알겠습니다. 또 당원들의 결정이 있을 수 있겠지요. 여기까지. 공기업 마사회도 정유라를 지원하려고 했다. 그 녹취록을 저희가 민주당 김현권 의원과 함께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김현권 의원 그리고 당시 녹취록의 장본인 박재홍 전 마사회 감독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박 감독님은 마사회 감독 그리고 국가대표 셨고 국가대표 감독도 하셨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유라를 독일에 가서 직접 코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아주 많다는 걸 깨닫고 귀국했던 장본인입니다. 김영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 건드리는 분야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농협도 하시고. 자, 박 감독님 인터뷰는 처음 하시는 거죠? 직접. 예, 언론 인터뷰 처음 하시는데 의원님이 설득하신 거예요? 작년에 네. 그 최순실 게이트 할 때 네. 그때 이제 마사회를 집중적으로 다뤘고 그 얘기의 많은 출발들이 제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박 감독님도 그 중에 중요한 한 분이셨죠. 방송에 나오시는 게 이제 혼자 나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제보자가 같이 나오는 게 더 파급력이 있다는 걸 깨닫고 본인의 보정을 위하여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분을 같이 함께 나오셨는데 우선 녹취록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물가물 하실 테니까 간단히 요약하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그때 녹취록이요. 우리 여기 나오신 박 감독님하고 네. 그 마사회 현직 부회장님하고 통화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박 감독님이 들어오셔갖고 해고가 되잖아요. 네, 독일에서 네. 한국으로 들어온 다음에 해고가 되죠. 해고가 되는데 그 해고되는 경위에 대한 일종의 항의가 있었는데 그 통화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중장기 로드맵에 의한 정유라의 승마 지원에 관한 서류상의 문서만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 문서 내에 돈을 얼마를 지원한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녹취록에서 실제로 그 돈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가 오고 갔었다는 것. 그러니까 예. 공기업인 마사회도 정유라를 지원하려고 했다. 예. 승마협회뿐만 아니라. 그렇죠. 예. 최순실 측에서 처음에 650억을 요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때 이제 그 부회장이 자기가 중간에서 그걸 많이 깎았다 그 금액을. 예, 그런 얘기 나왔죠.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으로 그 녹취록에서 드러나게 되는 이게 거죠.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은 이제 삼성 예. 이 회장사였던 승마협회를 통한 정유라 지원만 거론됐는데 그게 아니고 공기업 마사회도 예. 600억대 처음에는 그렇죠. 정유라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겨서 중간에 발을 뺐을 뿐이다. 예. 근데 공기업이 마사회가 왜 지원을 하려고 했냐. 최순실이 어떻게 마사회를 움직이냐. 그래서 마사회는 부인했었죠. 부인했는데 처음엔 자기는 전혀 아니라 그랬고 예.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부회장의 입에서 예. 직접 그런 과정이 정황들이 나온 예, 거죠. 다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최순실의 영향력은 승마협회뿐만 아니라 마사회에도 미치고 있었다 하는 정황. 예. 예, 중요한 정황이었는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바로 오늘 나오신 박재홍 전 마사회 감독님과 통화에 통해서 나온 것이고. 그렇죠. 이 박 감독님은 독일의 정유라를 직접 코치하신 분이니까 이제 그 얘기부터. 수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이 어떤 거예요? 예. 정유라는 마장마술 선수고 예. 저는 이제 장애물 감독이기 때문에 예. 정유라를 직접 레슨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독일에는 레슨하러 가신 건 맞죠? 장애물 부분만 맡아가지고 나갔었고 예. 정유라는 마장마술이기 때문에 그 독일의 현지 코치가 예. 레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마장마술 부분만 하시려고 가신 거다. 저는 장애물 부분만. 아, 장애물 부분만 하시러 가신 거. 코치 하시러 가신 거 맞잖아요. 아니요. 종목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피겨 꼼꼼하시네. 스케이팅하고 예. 그 전체 팀을 짜는 역할을 맡고 가시죠. 아하. 스피드 스케이팅과 피겨 스케이팅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이가 있다! 네. 알아들었고요. 독일에 처음에 어떻게 가신 겁니까? 최순실 씨가 제안한 겁니까? 뭐라고? 저는 처음에는
그때는 마사회 감독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독일을 생각하게 된 거는 2015년 8월에 제가 그 올림픽 선발전을 독일 하겐이라는 지역에서 시합을 했는데요. 네. 그게 이제 현 집행부 새로 들어온 삼성 집행부 네. 회장님 네. 박상진 회장님하고 황성수 부회장 그다음에 박원호 전 전무이사 해가지고 그쪽으로 왔었어요. 그다음에 그때 현 전무이사인 김종찬 전무이사도 왔었고요. 네.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군요. 날짜와 이름과 다 등장하고. 막 특검에서 또 이거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조금 제가 숫자에 좀 둔한데 좀 다 외우셨군요. 납니다. 예. 가지고 저는 이제 그 격려차 올림픽 선발전이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삼성 회장단이 그러니까 승마협회 그 간부들이 내가 올림픽에 나가는 걸 응원하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날 저녁에 이제 그 회장, 부회장 전체적으로 이제 같이 회식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혼자 고생 많이 했다. 다음번에는 그 단체전으로 만들어가지고 도쿄올림픽에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그래서 너무 고무적으로 받아들였고 너무 삼성전자 사장 와가지고 막 하니까. 그죠? 예, 그래서 90년대 후반에 삼성에서 스폰했을 때 또 그때 승마 기술 상승이 우리가 그나마 아시아에서 유지해 왔는데 이번에 또 한번 기회가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상당히 기쁘셨겠네요. 예, 희망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시기 전후로 해가지고 코아스포츠하고 삼성하고 계약한 시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승마 저한테 스폰하러 온 게 아니고 계약하러 왔구나 그렇게. 정유라 계약 때문에 온 걸 나중에 알게 됐다. 그러면 그때 삼성에서 이 정유라 선수를 맡아달라고 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언제 처음?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요. 저는 이제 장애물 전문이니까 지금 뉴스나 여기 언론 쪽에 보면은 장애물과 마장맛을 구분을 못해요. 완전히 다른 종목이에요. 수없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좀 죄송하고요. 그건 알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제가 구분하도록 노력할게요. 어쩔 때는 무식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 만큼. 세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장애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애물, 마장마술. 피겨 스케이팅, 그다음에 종합. 스케이팅. 알겠는데요. 최순실 씨 제안으로 독일에 가신 겁니까? 이 질문 아직 답을 못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했고 한번 기회가 더 되는구나. 승마계가 이로 인해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박 감독님, 제가 때 얘기를 해주세요. 말씀드렸다 보니까 앞으로 한 4번 정도 더 출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저 오늘만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바빠요. 저기 마사에서 잘린 이후에. 아니, 최순실 씨가 처음 제안했냐고요, 감독님. 아무튼 어쨌든 현명관 회장한테 해고를 당하고 그 후에 바쁩니다. 여기저기 레슨 할 때도 많고.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독일에 최순실 씨가 제안해서 가셨습니까? 최순실 씨가 다이렉트로 제안한 건 아니고요. 그 회장 이 답을 넣는데 10분이 걸렸네요. 승마협회 회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그 올림픽 선발전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이제 박원호 전무님 대한승마협회 이쪽에서 제안을 했었고, 그 다음에 나가게 된 시기에 최순실로부터 전화가 왔었습니다. 최순실한테. 최순실한테 독일을 좀 나와달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최순실 씨한테 유연이 엄마라고 이렇게 했을 텐데. 학부형으로 보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학부형. 승마 선수의 학부형 정도로 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나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공기업의 감독인데, 누가 나오라고 한다고 해서 나가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좀 공식적인 절차를 좀 고쳐야만 할 수 있다. 알고는 있다.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좀 절차를 좀
거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좀 잠깐 기다려라고 그리고 전화를 끊고 한 5분 내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가지고 다 이야기가 됐으니까 나와라고. 5분 만에. 5분 만에. 예, 그거는 승마협회 혹은 마사회하고 얘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5분 있다가 다 얘기되다고. 예. 그래서 알겠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은 최순실 씨가 내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내가 5분 만에 이야기 끝났다고 이제 이야기 끝났다 바로 나가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식적 문서가 있고 회장이 마사회 회장님이 오케이를 사인을 해야 제가 그렇죠. 부하 직원으로서 가는 거잖아요. 마사회 절차상. 감독인데. 그래야 됩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기다려라고 하고 다시 또 재차 전화를 한 5분 있다 다시 왔어요. 현명관 회장이 오케이 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5분 만에? 예. 현명관 회장이 오케이 했다고? 예, 걱정하지 말고 내일 가면은. 가라고 할 거라고. 가라고 할 거라고. 야. 그래서. 대단하네요. 그 다음에 갔더니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나갔고요. 예. 그래서 나갔고요. 예,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오라고 했는데 내가 마사회 감독으로 그렇게 금방 되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5분만 기다리라고 했더니 전화 두 통으로 딱 끝났어요? 예. 대단하네요. 그 전에 이제 서류적으로는 대한승마협회하고 마사회하고는 왔다 갔다 했습니다. 공문으로. 나를 파견해달라. 감독님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 얘기 정말. 이 얘기 5분밖에 안 남았습니까? 감독님 앞으로 사회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아니. 저는 오늘만 뭐 출연료도 얼마 안 된 줄 알고. 자, 이제 독일, 아직 독일 가지도 못했어요. 독일 간 이야기가 핵심인데, 독일 간 이야기 하지도 못했습니다. 자, 독일을 가셨습니다, 처음에. 예.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셨겠네요. 이 학부형인데 좀 힘이 좀 세구나. 예. 좀. 감사하게 생각했죠. 그쵸. 감사하게 생각하셨고. 근데 독일을 딱 가셨습니다. 가셨을 때 느낀 건 뭡니까? 맨 처음에는. 그때 말도 없고 선수도 없다고 얘기한 걸로 제가 인터뷰에서. 물론이죠. 이제 제가 가가지고 준비 단장이라고 이제 공문으로는 준비 단장으로 나갔으니까 준비를 제가 좀 해야 되니까 선수들도 오는 거 준비하고 말도 좀 준비하고 그 부분은 제가 이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셨는데. 예, 갔는데 말도 좀 보고 다니고 말차도 보고 다니고 그랬어요. 말차. 예, 구입해달라고 하고 그랬는데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됐어요? 예, 진행이 전혀 안 됐고, 저 같은 경우에, 또 말 자체를, 분댄스 챔피언십에서 2등한 말을 제가 어렵게 선수, 친구인, 승마 선수 친구인 올림픽 메달이 한 7, 8개 갖고 있는 친구와 말인데, 그쪽을 연결을 해가지고, 좀 잡아놨어요, 말을. 금방 삼성에서 하니, 좀 기다려라. 금방 살 테니까 다른 데 팔지 말라. 근데 그게 한 3개월 정도 미뤄질 정도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예, 진행이 안 됐고, 그것 때문에 되게 최순실하고도 직접 통화를 했었고, 박원호 씨하고도 중간 역할이 박원호 씨다 보니, 박원호 선배님하고도 되게 서로 소원할 만큼, 그 다음에 좀 다투기도 많이 하고. 승마협회 전무. 예. 전무죠, 전무. 전무. 예. 당신은 전무. 예. 당시 전무 아니었으면 그 전 전무였습니다. 네, 죄송하고요. 진짜 궁금하시네. 정확하게 좀 해줬으면. 정확하게 해줬으면. 네,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할 얘기 굉장히 많은데 아직 진도가 안 나가지고 지금 하신 얘기 중에 최순실 씨 처음에는 이게 이런 높은 사람들을 잘 아는 힘 있는 학부형이구나. 전화 한 통으로 다 되네.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혹시 그 생각이 바뀌게 되는 계기나 이건 무슨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이 바뀌신 거는 어떤 일을 통해서입니까? 저는 이제 약간 소문이라고 하면은 좀 소문이라고 말하기는 싫은데 사실은 그 전에 좀 최순실 씨가 상당히 실권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간혹 들었었습니다. 저 사람 뒤에 실세다. 예, 실세다. 그래서 청와대 실세다. 예, 저는 그래봤자 아주머니가 보기에도 별로 힘도 없게 보이고 별로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했죠. 예, 다만 최순실 씨가 딸이 승마 선수 생활을 하면서 우리 승마계에 만약에 본인 어떤 삼성이라든가 무슨 다른
협찬을 가져온다면 고맙다. 저는 네. 상당히 고마운 쪽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했었는데 그냥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관계였고요. 네. 그런데 이제 독일 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말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말도 안 사고. 그다음 선수가 있어야 레슨을 하고 뭐 올림픽을 주면 선수도 없고 말도 없는 뭘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선수 보내달라고 하면 이 선수는 안 된다. 저 선수는 뭐 된다. 그거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너 전화해가지고 우리 선수 한 명 이름은 그걸 않겠습니다. 네. 돌아라고 하니까 표까지 끊었어요. 표까지 끊었는데. 예, 끊었는데 다시 우리한테 전화 와가지고 박원호 선배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 선수는 안 된다. 왜 안 된답니까? 그래서 왜 안 되냐? 네.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추는 할 수는 있죠. 누군가가 이제 이 친구는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안 되고 저 친구 마음에 들면 오케이고 이런 식이었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사실 그 독일을 나가기 전에 선수는 다 뽑아놨었습니다. 이미 독일을 좀 같이 전지훈련할 친구들은 객관성이라고 합니까? 객관성을 좀 객관적으로 실력 있는 친구들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독일의 하벤마이스터라고 88 올림픽 때 금메달 단체전 땄던 그 친구를 불렀어요. 그 친구가 뽑고 제3자가 뽑고 저는 이제 살짝 관여는 했죠. 네, 당연히 그러니까 이 친구에 감독으로서 대해서 설명해 주는 정도 가지고 10명을 뽑았어요. 이미 뽑아놨는데. 근데 그 선수들이 제가 원하는 선수 그 10명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다른 온다. 선수가 올라오고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는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러면은 좋다. 선수만 뽑아주고 말만 해준다라면은 그거 가지고도 내가 꾸려 나가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당신들을 뽑아라 했는데도 선수가 안 뽑혀요? 그럼 왜 안 뽑히는 겁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음부터 뽑을 생각이 없었던 건가요? 이제 박원호 전무님 생각은 이제 느낌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유연이가 이제 어리다 보니까 다 어떤 선수가 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행동을 하는 것 같다. 정유라 선수가 싫어하냐 좋아하냐에 따라서 다 결정된 것이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질문 초입인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아무래도 앞으로 몇 번 더 나오셔야 되겠지만. 저는 정말 1000명도 했고 그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그 전시작전권을 가져오게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자산 중에 하나가 전략자산이 정찰기예요. 군사위성, 정찰기, 그 다음에 대북 타격 능력 요 세 가지가 꼭 필요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와서 약속을 한 게 이거죠. 미사일 탄두 중량 완전 해제.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미사일 발사체를 마음대로 개발할 수가 있어요. 사거리 개념으로 아니라 무게 개념으로 가면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탄두를 중량을 늘리면 핵탄두에 버금가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이제는 자격이 된 거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정찰기를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정찰기 중에 지금 첫 번째로 손꼽히는 게 이제 조인트 스타즈라는 정찰기인데 이게 몇 번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버전은 얘가 서울 쪽에서 상공으로 뜨면 북한 전 지역을 커버할 수가 있어요. 북한 전 지역의 지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어요. 그만큼 정찰 능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아마도 기술 이전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가 온전하겠느냐? 혹은 검찰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 노무현 정부의 파일을 꺼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 이분의 답변은 뭘까요?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분이죠.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천정배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예, 노무현 정부 당시에 법무부 장관 하셨고 또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하셨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 기자에게 했다는 말. 이제 6개월 정권 잡은 사람들이 MB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겠느냐. 아니면 5년 동안 정권 잡았던 우리 쪽이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겠느냐. 검찰이 무리수를 두면 우리는 자료를 꺼낼 수밖에 없다. 이거 보도 들으셨죠? 예. 제가 바로 이 말씀을 또 우리 진행하시는 김현정 진행께서 하신 걸 전에 들으면서 마치 무슨 조폭두목
협박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조폭 두목이 나와서 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전형적인 협박 아닙니까? 자기들이 무슨 큰 범죄, 뭐 사실이라도 들고 있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지금 협박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저는 당초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자마자 외국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런 예상을 하셨어요? 뭐 아마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봤는데요. 너무 비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개혁의 길이고 또 국회에서도 리딩 파티 선도 정당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과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은 협력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또 비판할 일은 비판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천 의원님.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다수당 제3당으로 갈 길이거든요. 그럼 우리 살아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그 길이 옳다고 봅니다. 만약 지금 3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이대로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선언한다면 계속 밀고 간다면 박지원 의원은 탈당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렇게까지도 아니 당은 대표 혼자 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 통합이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길이 나라를 위한 개혁의 길이라면 고난의 길이라도 함께 할 수 있지만 나라를 해롭게 하는 반개혁 적폐연대의 길인데 결코 갈 수가 없죠. 함께 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함께 갈 수 없다란 말씀은 그러면은 이 당을 그대로 대표가 밀고 나간다면 나는 떠날 수밖에 없다는 각오까지도 제가 떠날 이유는 없죠. 그분이 안 떠나시면 누군가 하나는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는 당 안에서의 어떤 방을 갈 것인가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당의 노선에 관한 철저한 토론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노선 투쟁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에 따른 국민들의 결정 또 당원들의 결정이 있을 수 있겠지요. 여기까지. 공기업 마사회도 정유라를 지원하려고 했다. 그런 녹취록을 저희가 민주당 김현권 의원과 함께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김현권 의원 그리고 당시 녹취록의 장본인 박재홍 전 마사회 감독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박 감독님은 마사회 감독 그리고 국가대표셨고 국가대표 감독도 하셨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유라를 독일에 가서 직접 코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아주 많다 이걸 깨닫고 귀국했던 장본인입니다. 김현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 건드리는 분야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농협도 하시고 자, 박 감독님 인터뷰는 처음 하시는 거죠? 직접? 예, 언론 인터뷰 처음 하시는데 의원님이 설득하신 거예요? 작년에 그 최순실 게이트 할 때 그때 이제 마사회를 집중적으로 다뤘고 그 얘기의 많은 출발들이 제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박 감독님도 그 중에 중요한 한 분이셨죠. 방송에 나오시는 게 혼자 나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제보자가 같이 나오는 게 더 파급력이 있다는 걸 깨닫고 본인의 우리는 이제 미사일 발사체를 마음대로 개발할 수가 있어요. 사거리 개념으로 아니라 무게 개념으로 가면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탄두를 중량을 늘리면 핵탄두에 버금가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이제는 자격이 된 거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정찰기를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정찰기 중에 지금 첫 번째로 손꼽히는 게 이제 조인트 스타즈라는 정찰기인데 이게 몇 번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버전은 얘가 서울 쪽에서 상공으로 뜨면 북한 전 지역을 커버할 수가 있어요. 북한 전 지역의 지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어요. 그만큼 정찰 능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아마도 기술 이전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가 온전하겠느냐? 혹은 검찰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 노무현 정부의 파일을 꺼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 이분의 답변은 뭘까요?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분이죠.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천정배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예, 노무현 정부 당시에 법무부 장관 하셨고 또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하셨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 기자에게 했다는 말.
이제 6개월 정권 잡은 사람들이 MB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겠느냐? 아니면 5년 동안 정권 잡았던 우리 쪽이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겠느냐? 검찰이 무리수를 두면 우리는 자료를 꺼낼 수밖에 없다. 아, 이거 보도 들으셨죠? 예. 제가 바로 이 말씀을 또 우리 진행하시는 김현정 진행께서 하신 걸 전에 들으면서 마치 무슨 조폭두목이 협박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조폭두목이 나와서 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전형적인 협박 아닙니까? 자기들이 무슨 큰 범죄 뭐 사실이라도 들고 있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지금 협박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당초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자마자 외국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런 예상을 하셨어요? 아마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봤는데요. 너무 비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내내 아무 일 없이 편안히 지내시는 걸 보면서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뭔가 있구나. 뭔가 여러 정치적인 여러 요인들이 있겠구나 했는데요. 범죄와 비리 단호히 처벌하고 청산해야 합니다. 특히 최고 권력자의 비리, 이 권력 비리를 청산할 때만 나라의 미래가 열리지요. 그래서 물론 앞으로 중국과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살짝 일본을 왕따 놓는 느낌. 사드 문제를 어느 정도 풀었기 때문에 중국과의 거리가 일본보다는 훨씬 가깝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이런 외교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트럼프가 한국에 들어와서 얻고자 하는 것들을 일부 내주고 나머지는 특히 북핵이라든지 뭐 한반도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풀고 있는 과정상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했는데 그게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 사인들 간에는 이게 계산적이다 할 수 있지만 외교만큼 계산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캠프 험프리스 혹시 가보신 분? 저요. 진짜? 저는 사촌 동생이 거기에 미군이었어요, 아예. 웨스트 포인트 졸업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낳고 자란 애라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발령을 일부러 신청을 해서 왔을 때 이모랑 해서 따라갔었는데 들어가면요. 어떤 미국의 어떤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우리나라가 아예 아니에요. 쓰이는 통화나 뭐 하다못해 표지판, 가로등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우리나라랑 완전 달라요. 저는 좀 약간 뭔가 배신감 비슷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거든요. 안 가봐서 개념은 없는데 여의도보다 뭐 몇 배 넓다고 하니까 거기에 한마디로 말하면 계획도시가 하나 있는 거잖아요. 기지도 있고. 그러니까 에어포스원에 내려가지고 오산에 내려갔고 마린원으로 이동을 하는데 원래 계산은 평택에서 오산까지 가서 바로 내리는 걸로 했는데 비행기가 뜨고 나서 우와 좀 돌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연된 시간이 한 40분 지연됐다 그러죠. 평택 기지를 돌아보는 그 시간. 캠프 험프리스는 중간 기착해서 잠깐 들르는 용도였었는데 트럼프가 거기를 둘러보고 싶어 해서 40분간 그 기지를 상공에서 본 거예요. 구경을 하고 그리고 용산으로 오는 바람에 대통령과 대통령이 만나는 청와대에 들어가는 시간이 40분을 지각을 했어요. 뭐야, 이거는 결례 아닌가요? 결례인데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트럼프의 그 행동이 사실은 그 행동 하나로 트럼프가 1박 2일 동안 왔다가 가는 모든 결과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큰 무슨 저택에 살아. 근데 내가 응접실에서 맞을 시간이 10시라고 하면 손님 입장에서는요, 대문까지만 일단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약속 시간에 들어오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정원 잘 만들어진 걸 좀 둘러보겠다는데,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 마음 풀게요. 트럼프가 평택 기지에서 받았을 그 느낌은요, 40분이라는 시간 동안 비행을 하면서 헬기로 마린원으로 상공을 비행하면서 그 기지를 봤다는 것은 굉장히 본인도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말로만 들었는데 이 정도의 규모와 이 정도의 시설로 돼 있구나. 여기에 90%를 한국이 냈구나. 아마 이게 머릿속에 각인이 됐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험프리스를 떠나기 전에 이야기를 할 때 결론은 그래도 이게 험프리스는 한국인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뜨고 보니까 다른 거야. 그 말이 야 니들 지키려고 우선 그 바른정당이죠. 뭐 다른 정당에 남의 정당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만은 저도 그 당에 대해서 당초는 여러 가지 기대를 했는데요. 그 당은 개혁적 보수하고는 거리가 한참 먼 정당입니다. 오히려 과거 이 적폐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무슨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 등하고 전혀 차이가, 전혀라면 좀 심하겠지만 거의 차이가 없고. 거의 차이가 없다. 예, 하는 일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적폐청산이라든가 개혁 작업 협력하기는커녕 예. 그 반대만을 일삼고 있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 당하고 합친다는 것은요. 예. 그게 무슨 개혁연대가 아니라 정반대 적폐연대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빅 텐트를 치자고 어제 우리 안 대표가 하셨어요. 예, 예. 그 의도가 저는 안 대표 늘 선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과연 그런 빅 텐트가 있나요? 저는 현미경을 통해서 겨우 볼 수 있는 무슨 그런 눈꽃만한 텐트는 있을지 모르지만 눈꽃만한 텐트는 없습니다. 아니 그래 없습니다.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하고 합하면은 의원 수가 꽤 많아지는데 그런 빅텐트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의원 수가 그런 사소한 거고요. 지금 바른정당에 11명의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 그중에 저는 앞으로 한 서너 명 남고 말이라고 보는 사람인데. 서너 명 남고 다 나갈 거라고 보세요? 추가 탈당할 거라고 그렇게 예측하세요? 봅니다. 그 당은 토대가 없는 정당인데요. 예.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우리가 11명 더 왔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당은 선도정당 리딩 파티거든요.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국민 여러분께 잠깐 설명드린다면 지금 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우호적인 의원들이 130명 그리고 반대하는 의원들이 129명입니다. 정확하게 거의 절반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정중간에 국민의당 40명이 있는 거죠. 캐스팅 보트를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선도 정당이죠. 우리가 이 40명의 힘으로 여러 적폐청산 개혁 작업을 이끌어가면서 문재인 정부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한다면 나라를 위해서도 큰 일을 하고 우리한테도 큰 전략적 가치가 있는 거지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적폐 쪽에 가까운 몇 사람 더 붙은다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근데 이제 아무 의미라면 좀 지나치겠지만. 근데 11명이 그대로 와서 함께 한다면 사실은 외연 확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전국당으로서 지금은 사실은 호남 색깔이 강한 게 사실인데 전국당으로서의 외연 확장 시너지가 나지 않겠느냐는 게 안철수 대표 측의 주장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뭐가 본질이고 뭐가 가지인가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일반적인 탄두를 중량을 늘리면 핵탄두에 버금가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이제는 자격이 된 거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정찰기를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정찰기 중에 지금 첫 번째로 손꼽히는 게 이제 조인트 스타즈라는 정찰기인데 이게 몇 번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버전은 얘가 서울 쪽에서 상공으로 뜨면 북한 전 지역을 커버할 수가 있어요. 북한 전 지역의 지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어요. 그만큼 정찰 능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아마도 기술 이전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가 온전하겠느냐? 혹은 검찰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 노무현 정부의 파일을 꺼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 이분의 답변은 뭘까요?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분이죠.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천정배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예, 노무현 정부 당시에 법무부 장관 하셨고 또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하셨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 기자에게 했다는 말. 이제 6개월 정권 잡은 사람들이 MB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겠느냐. 아니면 5년 동안 정권 잡았던 우리 쪽이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겠느냐. 검찰이 무리수를 두면 우리는 자료를 꺼낼 수밖에 없다. 이거 보도 들으셨죠? 예. 제가 바로 이 말씀을 또 우리 진행하시는 김현정 진행께서 하신 걸 전에 들으면서 마치 무슨 조폭두목이 협박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조폭두목이 나와서? 예. 그렇잖아요. 지금 전형적인 협박 아닙니까? 자기들이 무슨 큰 범죄, 사실이라도 들고 있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지금 협박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저는 당초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자마자 외국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런 예상을 하셨어요? 아마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봤는데요. 너무 비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 내내 아무 일 없이 편안히 지내시는 걸 보면서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뭔가 있구나. 뭔가 여러 정치적인 여러 요인들이 있겠구나 했는데요. 예. 예, 뭐 범죄와 비리 단호히 처벌하고 청산해야 합니다. 예. 특히 최고 권력자의 비리, 이 권력 비리를 청산할 때만 나라의 미래가 열리지요. 그래서 물론 앞으로 그 문재인 정부든 검찰이든 뭐 사정기관이 뭐 이명박 대통령 측이든 누구든 간에 적대 청산하고 수사할 때 전체 팀을 짜는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스피드스케이팅과 피겨스케이팅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이가 있다! 네. 알아들었고요. 독일에 처음에 어떻게 가신 겁니까? 최순실 씨가 제안한 겁니까? 뭐라고? 저는 처음에는 그때는 마사회 감독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독일을 생각하게 된 거는 2015년 8월에 제가 그 올림픽 선발전을 독일 하겐이라는 지역에서 시합을 했는데요. 네. 그게 이제 현 집행부 새로 들어온 삼성 집행부 회장님 박상진 회장님하고 황성수 부회장 그다음에 박원호 전 전무이사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왔었어요. 그다음에 그때 현 전무이사인 김종찬 전무이사도 왔었고요. 네.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군요. 날짜와 이름과 다 등장하고. 막 특검에서 하도 이거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조금 제가 숫자에 좀 둔한데 좀 다 외우셨군요. 납니다. 예. 가지고 저는 이제 그 격려차 올림픽 선발전이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삼성 회장단이 그러니까 승마협회 그 간부들이 내가 올림픽 에 나가는 걸 응하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날 저녁에 이제 그 회장 부회장 전체적으로 이제 같이 회식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혼자 고생 많이 했다. 다음번에는 그 단체전을 만들어 가지고 도쿄올림픽에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그래서 너무 고무적으로 받아들였고 너무 삼성전자 사장 와가지고 막 하니까. 그죠? 예. 그래서 90년대 후반에 삼성에서 스폰했을 때 또, 그때 승마 기술 상승이 우리가 그나마 아시아에서 유지해 왔는데 이번에 또 한번 기회가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상당히 기쁘셨겠네요. 예, 희망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시기 전후로 해가지고 코아스포츠하고 삼성하고 계약한 시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승마 저한테 스폰하러 온 게 아니고 계약하러 왔구나 그렇게. 정유라 계약 때문에 온 걸 나중에 알게 됐다. 그러면 그때 삼성에서 이 정유라 선수를 맡아달라고 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언제 처음?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요. 저는 이제 장애물 전문이니까 지금 뉴스나 여기 언론 쪽이 보면은 장애물과 마장맛을 구분을 못해요. 완전히 다른 종목이에요. 수없이 이야기. 당으로서 지금은 사실은 호남 색깔이 강한 게 사실인데 전국적으로 전국당으로서의 외연 확장 시너지가 나지 않겠느냐는 게 안철수 대표 측의 주장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뭐가 본질이고 뭐가 가지인가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이 기회에 작년에 촛불 국민혁명이 있었고 정공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는 나라가 좀 근본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과거에 아까 이명박 대통령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여러 이른바 적폐에 대해서 좀 철저한 청산이 있고 그 토대 위에서 국민의 권리를 신장하고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대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절대다수 국민들이 바라고 열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열망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당이 갈 길이죠. 그것이 개혁의 길입니다. 알겠습니다. 길인데 그것과 그러니까 그 역행하는 거다. 넓은 말하면 제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 넓은 평야, 비호감 평야를 놔두고 민심의 평야를 놔두고 지금 그 척박한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무슨
거기 화전을 일구자는 거란 말이에요. 화전을 일구자는. 예. 그리고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비유 많이 하시네요. 예. 선거를 생각해 보더라도. 알겠습니다. 어떤 우리는 말씀이신지. 선거를 이기려고 그래야지 덜 예. 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바른정당하고 그 몇 % 더 붙은다고 해서 그걸 선거 이깁니까? 근데요, 천 의원님. 혹시 호남계 의원들이 지금 민주당하고 함께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고 괜히 바른정당하고 안철수 대표가 손잡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반대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지금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개혁의 길이고 또 국회에서도 리딩 파티, 선도 정당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과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은 협력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또 비판할 일은 비판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천 의원님.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다수당 제3당으로 갈 길이거든요. 그럼 우리 살아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그 길이 옳다고 봅니다. 만약 지금 3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이대로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선언한다면 계속 밀고 간다면 박지원 의원은 탈당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렇게까지도 아니 당은 대표 혼자 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 통합이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길이 나라를 위한 개혁의 길이라면 고난의 길이라도 함께 할 수 있지만 나라를 해롭게 하는 반개혁 적폐연대의 길인데 결코 갈 수가 없죠. 함께 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함께 갈 수 없다란 말씀은 그러면은 이 당을 그대로 대표가 밀고 나간다면 나는 떠날 수밖에 없다는 각오까지도 제가 떠날 이유는 없죠. 그분이 안 떠나시면 누군가 하나는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는 당 안에서의 어떤 방을 갈 것인가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평택까지 문 대통령이 예고도 없이 나갔다 뭐 이런 것들이 예전에 미국에서 트럼프와 만났을 때 그 느낌과 연장선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번에 가장 좋은 메시지를 주고 간 게 노스키피였잖아요. 코리안 패싱이 아니고 노스키핑 이거였잖아요. 노스키핑 코리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노스킵이라고 하는 코리아 패싱이 아니라고 하는 메시지를 딱 줌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얻을 수 있는 일단 최대치를 저는 얻었다고 봐요. 그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보고 다음에 이제 한미 FTA보다는 무기. 제대로 장사했죠. 사실 트럼프가 당선된 1년 이래로 1년 됐는데 외국 정상들과 만나서 어떤 기자회견이라든지 할 때 돌발 발언을 안 한 건 이번이 유일해요. 예정된 것만 딱. 무슨 뜻이냐면 일본에서도 돌발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베가 완전히 궁지에 물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였냐면 국회에서 연설을 하기 직전에 연설문을 고칩니다. 수정을 하는데 이것이 과거라면 수정 없이 돌발 발언으로 갔을 텐데 미리 수정을 하고 연설문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트럼프가 사실 그동안 대통령이라는 어떤 지위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격이 떨어지는 약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이건 자화자찬일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에 와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격을 갖추는 대통령의 모습을 갖춰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멘트를 따박따박 끊어내고 갔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걱정을 했던 거는 저 트럼프가 혹시 뭔 사고를 칠지 몰라서 항상 걱정을 했거든요. 1박 2일 동안 정말 TV를 보면서 조마조마했어요. 제가 혹시 뭔 뻘짓을 할까? 만약에 대놓고 이상한 소리 하면 이거 완전히 이상해지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그런 돌발 행동이나 돌발 발언이 없었다. 오히려 같이 기자회견할 때, 문 대통령하고 기자회견할 때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첨언을 해서 다시 자기가 설명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또 문 대통령도 또 한 번 그랬어요. 트럼프가 대답한 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다시 보조 설명을 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너무 화기애애하다. 둘이 아주 코드가 잘 맞는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은 요리사, 미치광이 요리사 이런 거 있잖아요. 미치광이 또 뭐예요?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미치광이를 다루는 요리사. 사실은요, 이게 공격 지점과 비판 지점이 있고 칭찬할 지점들이 다 있어요. 외교에는 손해 보는 게 있고 이득 보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기를 구입한다고 하는 것도요.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작권 환수랑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밀접하게 연관이 있죠. 그리고 이제 캠프 험프리스를 직접 갔잖아요. 거기 캠프 험프리스가 여의도 면적이 한 5배인가 10배인가 그래. 거기에다가 전 세계 미군들이 사용하는 캠프 기지 중에 가장 현대식 시설로 지어놓은 거예요. 트럼프가 한 말이 있어요. 정말 시설 좋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혹시 가보신 분? 저요. 진짜? 저는 사촌 동생이 거기에 미군이었어요, 아예. 웨스트포인트 졸업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낳고 자란 애라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발령을 일부러 신청을 해서 왔을 때,
이모랑 해서 따라갔었는데 들어가면요. 어떤 미국의 어떤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우리나라가 아예 아니에요. 쓰이는 통화나 뭐 하다못해 표지판, 가로등 이런 것들까지 네. 전부 다 우리나라랑 완전 달라요. 저는 좀 약간 뭔가 배신감 비슷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거든요. 안 가봐서 개념은 없는데 여의도보다 뭐 몇 배 넓다고 하니까 거기에 한마디로 말하면 계획 도시가 하나 있는 거잖아요. 기지도 있고. 그러니까 에어포스원에 내려가지고 오산에 내려갔고 마린원으로 이동을 하는데 원래 계산은 평택에서 오산까지 가서 바로 내리는 걸로 했는데 비행기가 뜨고 나서 우와 좀 돌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연된 시간이 한 40분 지연됐다 그러죠. 아, 평택 기지를 돌아보는 그 시간. 예, 그 캠프 험프리스는 중간 기착해서 잠깐 들르는 용도였었는데 트럼프가 거기를 둘러보고 싶어 해서 40분간 그 기지를 상공에서 본 거예요. 구경을 하고 그리고 용산으로 오는 바람에 대통령과 대통령이 만나는 청와대에 들어가는 시간이 40분을 지각을 했어요. 뭐야, 이거는 결례 아닌가요? 결례인데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트럼프의 그 행동이 사실은 그 행동 하나로 트럼프가 1박 2일 동안 왔다가 가는 모든 결과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큰 무슨 저택에 살아. 근데 내가 응접실에서 맞을 시간이 10시라고 하면 손님 입장에서는요, 대문까지만 일단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약속 시간에 들어오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정원 잘 만들어진 걸 좀 둘러보겠다는데,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 마음 풀게요. 트럼프가 평택 기지에서 받았을 그 느낌은요, 40분이라는 시간 동안 비행을 하면서 헬기로 마린원으로 상공을 비행하면서 그 기지를 봤다는 것은 굉장히 본인도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말로만 들었는데 이 정도의 규모와 이 정도의 시설로 돼 있구나. 여기에 90%를 한국이 냈구나. 아마 이게 머릿속에 각인이 됐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험프리스를 떠나기 전에 이야기를 할 때 결론은 그래도 이게 험프리스는 한국인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뜨고 보니까 다른 거야. 그 말이 야 니들 지키려고 만든 거야 이렇게 화낸 게 아니고 결국은 한국을 위한 거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고 저는 이렇게 봐요. 너무 트럼프를 정상적인 캐릭터의 범주를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 풀게요. 아니 이번에 1박 2일 와서 본 것을 보면 굉장히 정상적인 대통령이에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하는 게 판을 흔들어 보겠다 이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원래 미친놈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판을 좀 한번 흔드는, 무식하기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름대로 전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바라보는 게 예. 맞는 것 같고 진짜 미치광이라고 해도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을 대하는 입장이 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